자, 이번에는 그럼 대안이 과연 무엇이냐? 이 극우화, 전 세계적인 극우화가 만약에 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며 이 세상을 그럼 막아야 되냐? 아니면 우리는 같이 공존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가 좀 얘기가 나왔지만 극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포퓰리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동안 좌파 엘리트들이 잘 못했잖아. 니네들 뭐 이익 다 대변해줬어. 아니지. 우리가 다 해결해줄 수 있어. 근데 굉장히 다양한 이제 사회적인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싹 복잡한 문제는 그냥 없애버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다 해결돼라고 하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만약에 세계 정치의 주류화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전 세계적인 모습이.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극우 세력의 발호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20대를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저는 자랄 때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열심히 일하면 한 15년 일하면 어떻게든 전셋집을 구하고 또 한 10년 또 일하면 작은 아파트라도 구하고 거기서 조금씩 넓혀간다.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공식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들에겐 꿈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꿈이 없는 이유를 그냥 놔둔 채 쟤네들 보수화됐어라고 공격할 거냐. 아닌 거죠. 그러면 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청년들에게 이 사회를 살아갈 만한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정치가 노력을 해서 같이 살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극우 세력의 숫자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네. 극우든 극자든 현실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강한 행동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봐서 네. 이걸 뭐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김을 뺄 것인가, 이 화를 가라앉힐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안까지 지금 마련해 주셨어요. 구조적으로. 어쨌든 그런 마련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박탈감을 없애는 방식의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려하는 네.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전히 그렇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을 포함해 가지고 군수산업 비중들이 전 세계 자본주의 부분에서의 군수산업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제가 저 8월 30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만 세계 지금 무기 시장에서 하디스 딜러로 뜬 게 한국이에요. 미국에서 2위.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마저도 이제 그 군수산업으로 가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프랑스도 난리죠. 근데 이 프랑스도 이제 제1산업이 군수산업입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미 극우 연대 부분 내에 미국 측의 애니청이야 이런 네, 사람들이 다 이제 애니청. 군수산업과 연결이 되어 네, 있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제 극우가 궁극적으로 이제 이 국제 정치가 굉장히 군사되어 있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굉장히 그게 국지전적 방식으로 나타나든 아니면은 굉장히 좀 더 큰 대규모의 세계대전으로 가든 전쟁으로 이어질 그 우려, 이제 그 무역 갈등이나 이런 등등은 다 그 하나의 예비 단계로 갈 수 있는 요소들이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하고 결국 외부의 적을 자꾸 찾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제 그 굉장히 전쟁과 같은 이제 비극의 부분으로 이어질 그런 우려 부분들이 네. 이제 있다.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가가지고 네. 오늘만 살자 그러면 싸우다 보면 이제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그런 이제 그 국제정치 질서의 군사 같은 부분들에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극우파들의 그런 배타적이고 혐오적이고 이제 타자들, 특히 그 인종이라든지 이민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걸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 그냥 이게 국익 보호가 아니라 결국 국익을 훼손하는 거라고 하는 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전쟁 얘기하니까 갑자기 굉장히 무서워지네요. 어떻게 보세요, 회장님? 그러니까 이게 극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뭐를 극우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가르마를 좀 저는 타줄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안티페미니즘,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것은 이제 극우로 볼 것인가 아닌가. 네. 뭐 이제 그거를 안티페미니즘을 극우로 보면은 이제 이준석도 극우인 거죠. 이준석을 비롯한 예를 들면은 뭐 2030 남성 중에서 페미니즘의 극렬한.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의 본인들의 불만의 표출로 본다면은 네. 이거를 반드시 극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뭐 이때면은
이런 전체적으로의 보수화 그리고 일부 경향의 극우화 이 일반 국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만 그거를 역행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네.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가고 있고 네. 이거의 기본 원인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소득 격차에 이게 좀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가 기본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70년대 미국에 이렇게 중산층이 두껍고 막 이런 시대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를 할 방법이 없고 그런 분노를 투사하기 위해서 뭔가를 원인을 이제 찾는 이런 것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그거를 극우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걸 극우라고 시작하면은 이거는 거의 내전 상황 될 것 같고요. 네. 원칙을 저는 세워야 된다. 어떤 원칙,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 네. 이거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극우와 공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요즘 뭐 이렇게 뭐 기고도 칼럼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들, 뭐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민주주의와 뭐 이런 선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사람은 극우로 배척. 나머지는 이거를 그런 나랑 다르다라고 해서 이거를 극우와 딱지를 붙이면 안 된다. 이거는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교하게 분리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 싸잡아서 극우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위험하다. 너무 그러면요. 극우가 커져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런 부분 이제 위험성이 있어요. 예.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세력들은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없애주는 방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극우적인 모습들을 없애줄 필요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아예 이제 뭐 의회주의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이제 단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좀 그 대안이 뭐라고 보세요? 아까 뭐 전쟁 얘기도 하셨는데 네, 사실 그러니까 한국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으로 좀 좁혀서 본다고 하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은 이 극우 세력들을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조정을 하고 뭐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그 극우화를 조장하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네. 극우 유튜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한미 그 극우연대에서 이런 이제 그 군수산업이라든지부터 이제 이제 연결되어진 이제 이런 시장 세력들. 이런 세력들에 대한 제어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제 그 10이잖아요. 뭐 유튜브로 언론으로 볼 거냐, 규제할 수 있느냐, 아니냐 등등이 있는데 네. 이거는 뭐 그냥 그렇게 좁게 볼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사회적인 약속의 복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개헌 논의도 있습니다만 이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적 약속을 하잖아요. 야, 이거는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이 아닌 것은 안 돼. 이거는 정말 우리 이제 그 민주적 규범을 어떻게 약속을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자리 잡아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분탕질해 가지고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책임을 묻는 방향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다음 하나는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하냐 결국 정치권이 해야 되는데 이제 정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 이제 미국의 사례를 들자면 존 맥케인 같은 정치인이에요. 이제 공화당 후보였지만 그때 이제 오바마한테 지지 않습니까? 존 맥케인. 네. 쫀득쫀득합니다. 아주. 터징어 선상 바람으로.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저 맥케인 지지자가 오바마가 아랍인인 게 맞냐고 이제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네네. 맥케인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오바마는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나와 경쟁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리더십이 이런 방향으로 작동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국힘에 뭐 지금 뭐 장 대표든 아니면 뭐 이런 되게 아니면 적대적 정치를 통해 가지고 득을 보는 정치인들이 갑자기 변할 일은 없고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시민 통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시민 통제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큰 과제가 있는데 네. 하여간 뭐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득 보는 사람들 제어해 주는 거, 네. 그다음에 정치 리더십이 이제 좀 올바르게 작동하는 거,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좀 세부적인 전략들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 우리가 좀 집중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정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할 때 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제가 뭐래요? 민주당 차세대 그러니까 야, 지금 저 집권 차세대가 아니라 여당의 차기. 야, 이미, 집권 이미, 여당에서 이미, 가장 훌륭한 의원님이라고 아까 얼천님께서 평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들어오실 때 딱 네. 진짜 가장 훌륭한 의원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럼 나머지는 안 훌륭한 거야? 가장 훌륭한 사실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께서 보시기에 이 어떻게 정치 리더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뭐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에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어쨌든 대화 협치를 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되고 필요할 때는 협잡이라도 해서 안에서 짬짬이나 하든 뭘 하든 남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원래 여야가 그렇게 뒤에서 합의하고 욕 먹고 터는 게 정치다라고 제가 큰 소리 치고 떠들었는데 네. 이젠 그것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잠깐 경험 말씀드리면 계엄까지는 윤만 적이었던 거잖아요. 민주주의 적. 그리고 이 사람들과 피해자들 이럴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말 그대로 그냥 지시를 기다린 거지. 민주당 다 죽어봐라 난 밖에 있어야지. 이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수습되는 과정이랍시고 들어갔는데 회의장에 들어와서 그건 계엄도 아니었고 뭐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그 어디 서해 끌려가서 아니면 벙커에 끌려가서 고문받거나 죽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차제에 정청래 당대표가 뭐 이제 서해에 수장됐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말하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이 거기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랬으면 좋겠나요?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그랬으면 거예요. 좋았을 걸. 그랬으면 네. 좋았을 거라고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이 여태까지 말했던 건 커봐라. 네가 얼마나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 무슨 대화를 하려고 그러냐. 너 죽이려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래도 대화하자라고 말해봐야 네. 그 주장에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는 저조차도 이게 정말 될까 싶은 이런 상황에서 답답하긴 한데 또 그런 와중에도 대통령은 어쨌든 외국 갔다 오면 계속 장도영 대표도 부르고 해서 뭔가 대화의 채널을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정부가 좀 앞장서서 국민의힘과 대화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그 안에서 야 그래도 대화를 해야 돼라고 말하는 정상적인 그룹이 국민의힘 내에서 커지길 바라고 그런 그룹과 우리가 대화를 하길 바란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네. 예,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현실이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누가 날카롭게 저한테 물어보면 네. 말하기 참 어렵네요.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야서 이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만큼은 정치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고. 지금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런 사람이 누구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공격당하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네, 저도 예상-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 정도는 해도 되겠죠. 뭐. 알겠습니다. 참 풀기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얼천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어떻게 마무리해요? 대안을 빨리 마련하세요. 아니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도 못 풀고 존경하는 의원님도 못 푸는데 이렇게 폭로가가 뭘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이게 시민의 입장으로 또 학생 입장으로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지금 정권을 이제 국가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데 또 내란 척결부터 시작해서 극우 해소까지 이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소리 없이 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러니까 척결을 어떤 정부를 잘 운영하고 나라 살림을 잘 해가는 결과로서 척결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아유 그것도 빨리 척결해야지 저 잘하자고 그러는데 방해를 하는 거네 그구들이 이런 경로로 가게끔 보여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뭐 이렇게 술이 과하게 되고 그러면 가끔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제가 닌자론도 얘기해요. 닌자론? 네. 닌자처럼 움직여라. 소리 없이 조용히. 아. 근데 그냥 위험한 말인 것 같습니다, 척결 교수님. 되게 위험해서 네. 아까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잔 하시고 네. 하시죠.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행동을 네. 닌자처럼 해라. 근데 조용히. 추석 때 우리 또 영화도 봐야 되니까 닌자 영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 보면서 현명함을 우리 같이 공유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척결 자체를 그냥 목표로 놔두고 너무 시끄럽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팔을 물고 있죠. 네. 척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닌자는커녕 이제 나팔을 불면서 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얼천님.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잡은 직후 강한 햇빛과 거친 바닷바람으로 단시간 배에서 건조한 오징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짧은 건조로 육즙이 풍부해 식감이 부드럽고 감칠맛이 진합니다. 지금 마켓하니에서는 배에서 바로 말린 오징어 한 묶음 10마리가 71,000원으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철 과일 중 최상품만을 선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게 구성해서 보내드리는 제철 과일 랜덤 박스는 다양한 과일을 드시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세팅된 것이 2인용이고요. 배송 메시지란에 공덕포차라고 적어주시면 한 품목을 서비스로 더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유기농 사과 주스 2팩을 서비스로 보내드립니다. 마켓하니에서 라온 우리마을 혹은 과일 랜덤박스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공덕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특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극우화, 전 세계 극우화를 피할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정당들 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극우 정당하고 손잡지 않는다라는 원칙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막 극우 정당의 뭐 마린 르펜이나 막 1등으로 올라오면은 나머지가 다 합쳐가지고 얘를 떨어뜨리고 막 이게 오랫동안 프랑스나 독일이나 작동해 왔는데 그러니까 상종 안 하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막 근데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워낙 이제 1, 2위 막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한국은 사실상 양당제인데 상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극우화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다 극우화라고 해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내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분화가 되는지를 민주당 같은 좀 앞으로 저는 민주당이 계속 의회에서는 최소한 굉장히 오랫동안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2, 30년은 그럴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뭐 인구 구조나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좀 이 의회 대한민국의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배제할 필요도 없고 또 좀 이 정치를 보고하는데 노력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제가 있는 건 책임감 있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1, 2부 나눠서 극우화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추석 때니까 많은 분들이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되게 화두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들을 딱 들어보니까 뭔가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친척들을 만나서 누가 막 무슨 얘기를 해 나랑 다른 얘기를 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하느냐 의회주의에서 부정하느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공존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공덕포차 추석 특집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덕포차 매주 화수목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밤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